그들이 죽기 전에 함께 보낸 3개월은 책임과 의무, 일상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시간이 스스로를 위한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친히 열심히 살아온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며 선사한 보너스 같은 삶이었다. 이제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러나 남이 볼세라 꼭꼭 숨겨놓았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거라. 인생의 끝자락에 경험한 바로 그 보너스 같은 삶을 통해 그들은 현실로 돌아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보면 죽음의 선고는 그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삶의 열정을 찾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일이지만 어쩌랴. 우리 인간은 꼭 직접 경험을 한 뒤에야 깨달음을 얻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좋은 영화란 무엇일까요?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많은 공감을 느낄 때 우리는 감동과 여운을 갖게 되죠.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주인공들과 동화되어 슬픔과 기쁨의 순간을 공유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 속의 인물들을 심리적,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해하고 영화를 본다면 훨씬 더 영화가 깊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등으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교수의 신작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책 제목인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에 대해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부연한 글이 있네요.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생각과 감정은 사실상 뇌에서 처리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이젠 꽤 보편적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가슴팍에서 어루만진다. 마음이 우리의 신체 어느 부위에 걸쳐져 있든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든 결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찾아 부드럽게 매만지고 따뜻하게 덮여주며 상처난 곳도 치유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인데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고 내 마음과는 달리 충동적인 행동이 튀어나올 때도 있다. 내가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일을 경험한다. 그런 우리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적어도 마음을 전혀 모를 때보다는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분석이라는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다. 영화라는 드라마는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성격이나 내면을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보면 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나 자신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치유의 효과도 얻게 될 때가 있죠. 이 책은 34편의 국내외 유명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영화 스토리와 함께 설명하는 형식이어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은 어떤 느낌일까? 숨 쉬는 노력조차 필요 없는 엄마의 자궁 속,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둥둥 떠다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기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전에는 어머니와 내가 온전히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개체로 분리되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울고 발버둥치며 배고픔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다. 무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나와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태어나 처음 겪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그래서 오토 랭크라는 분석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의 원형으로 출생의 충격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한 엄마의 통제와 보호 속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세상이 호기심과 활력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수많은 동화를 접한다. 아직 낯설기만 한 세상을 접하고 이해하고 갈등하는 데 있어 동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해결책이자 친구가 되어주는 매개체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 속에서 아이들은 소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용감한 영웅이 되어 괴물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용기를 얻고 꿈꾸는 법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다만 동화는 아이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동화 속의 세상은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갖은 고난 끝에 끝내는 선이 이기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다수의 동화는 승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악당이나 괴물을 상대로 늘 승리를 거머쥐고 그렇게 패배한 자들의 뒷이야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선한 쪽은 항상 아름답다. 신데렐라가 착하기만 하고 예쁘진 않았다면 왕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예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왕자가 목숨을 걸고 공주를 구하려 했을까? 공주를 구한 왕자가 못생기고 볼품없었다면 공주는 왕자와 사랑에 빠졌을까?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결국 잘생긴 왕자님이 되어 사랑을 완성시키고 미운 오리 새끼는 결과적으로 백조가 되어 우아함을 뽐낸다. 이런 동화들은 아이들이 은연중에 외적인 미에 많은 가치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동화 밖으로 나와 현실을 생각해보면 끝내 백조가 될 수 없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모와 능력을 겸비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또 괴물과 대적할 만한 용기가 없는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애석하게도 많은 동화에서 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슈렉의 등장은 획기적이면서도 반가웠다. 이번엔 공주님이나 왕자님이 아니라 못생기고 냄새까지 심해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괴물 슈렉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슈렉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기에 외로움에 대한 방어로 괴물 조심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의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렉의 집에 동화를 싫어하는 성주로부터 추방된 동화의 주인공들이 모여든다. 슈렉은 고요한 자신의 일상을 되찾으려다 성주의 깸에 빠져 동화나라의 공주를 구하러 가고 거기서 결국 공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독과 소통에 대한 많은 은유와 고정관념의 파괴가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법이 풀린 피오나 공주는 사실 슈렉과 꼭 닮은 춘이었다는 사실도 반전을 준다. 2001년에 개봉한 슈렉은 이후 시리즈 2, 3에 이어 2010년에 슈렉 포에버까지 총 4편의 연작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개봉한 슈렉 포에버에서는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이후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권태기다. 그들은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기 마련인 동화의 뒷이야기가 그려지는 셈이다. 새 쌍둥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던 슈렉 부부에게도 차츰 권태로움이 찾아온다. 슈렉은 과거의 자유롭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특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괴물로 살았던 시절의 짜릿함을 그리워한다. 단 하루만 자유로워진다면을 꿈꾸던 슈렉은 왕국을 차지하려는 악당 럼펠에게 속아 넘어가 그에게 일생의 하루를 팔아치운다. 이것은 마치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은 사람이나 괴물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두 그러하듯 슈렉 또한 시행착오를 겪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다행히 슈렉은 친구들과 피오나의 도움으로 일생의 하루를 넘긴 대가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낸다. 환상 속의 반란만으로 권태기의 실수를 경험하고 현실로 돌아왔으니 럼펠의 속임수가 오히려 행운이었던 셈인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의 제목은 슈렉 포에버. 말 그대로 슈렉이여 영원하라 라는 뜻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슈렉은 이제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에 가까운 존재이지 예전처럼 반항적이고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다. 문명화된 슈렉이 자기 안에 있는 야성의 슈렉을 일깨우고 그리워하지만 끝내는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영화. 슈렉은 동화 속의 공주님, 왕자님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들, 심지어 괴물 같은 이들조차 동화에 녹여내어 실제로 우리가 겪는 현실과의 교집합을 자연스레 떠올려보게 한다. 사랑은 청춘의 전유물일까? 곧 익숙해질 거야. 인생이란 뭐든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외로워하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손녀딸에게 할아버지가 건네는 말이다. 그래, 맞는 말이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고통 없는 시간이 도리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우리네 인간이다. 그래서 희로애락이 유동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변명처럼 들리는 위로이면서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부피가 더 커지기도 한다. 게다가 외로움에 오래 방치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심신은 더욱 시들어간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질병에 자주 걸리거나 평균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젊음과 활력을 잃고 세상의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잊혀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변해서 이제 젊은 세대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게 된다. 마치 폐기 처분될 날만 기다리는 쓸모없는 고무 오토바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고 상처받은 자존심은 스스로를 더욱더 방어적으로 만든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는데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고립시킬 뿐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라는 존재가 아닌 듯한 무력감, 아무도 곁에 오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은 고독감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다. 그것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빈스 방거가 말한 벌거벗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혹은 벌거벗은 공포로서 차가운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 이러한 존재론적 외로움의 고통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눈앞에 또렷이 펼쳐진다. 우리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된다. 전에는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때론 귀찮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말이다. 왜 옆에 있을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회한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또 미안함이 되어 눈물로 흘러내린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기다려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얻는다. 그것이 바로 멀리 있지 않은 행복 그 자체다. 그래서 비록 병들고 수발이 필요한 배우자라 할지언정 나를 필요로 하고 기다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이런 노인들의 삶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는 4명의 노인이 등장한다. 고집센 독설가인 우유 배달부 김만석과 이름도 없이 살아온 송이쁜, 그리고 주차 관리원 장군봉과 치매 걸린 그의 부인이다. 이 영화에서 4명의 노인 외의 조연들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늙은 후에도 사랑이 올까?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사랑의 허망함을 일찍부터 경험했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 주책맞게. 많은 노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년기를 생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덤 정도로 여긴다. 그때쯤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젊은이들의 특권일 뿐 노인의 몫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포기해버리기 쉽다. 그러나 주책이든 아니든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 어느 눈 오는 날 새벽, 우유 배달하는 김만석 할아버지와 폐지 줍는 송이쁜 할머니가 미끄러운 골목 비탈길에서 마주친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열정이 꺼져 푸석거리는 재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두 노인의 가슴에는 다시금 사랑의 감정이 조심스레 싹트기 시작한다. 사랑에 빠진 두 노인의 모습은 나이가 무색하게도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소녀의 모습 그대로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그림 편지를 그려보낸다. 무뚝뚝해 보이는 그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 그리고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는 유쾌한 웃음과 버무려져 관객들에게 이슬 맺힌 미소를 띄우게 한다. 이야기의 다른 한쪽에서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며 살고 있는 주차 관리원 장봉군 할아버지의 사연이 그려진다. 부인은 치매 때문에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부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사라진 부인을 찾으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어다니는 노인의 걸음마다 길고 험난했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인에 대한 넘치는 고마움과 걱정이 물씬 배어 있다. 아무리 잘해도 부인이 준 사랑을 다 갚지 못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는 부인이 없다면 이 구차한 삶을 굳이 연장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결국 말기암 진단을 받은 부인과 마지막 저승길마저 길동무가 되어주기로 한다. 늙는다는 것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뒤늦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만났지만 더 이상 헤어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할머니는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를 바래다주는 노인은 마지막 이별을 묵묵히 감내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외롭지도 허무하지도 않다. 주변을 둘러보면 서로를 생각해주던 따뜻한 손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을 안고 그들은 짧고도 길었던 생을 마감한다. 사실 외로움이라는 주제는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부터 기록되어 온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이에 대해 외로움은 신이 좋지 않은 곳으로 명명한 최초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어 주었으나 둘이 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이브가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자가 그토록 외로운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기대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란 부대끼고 울고 웃으며 또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런던 대학의 포스피드 박사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정과 행복한 인간관계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성공하거나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년을 준비할 때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외에도 좋은 이들과의 인연을 가꾸고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노인들만의 영화가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늙음을 맞이할 우리를 위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속 4명의 노인들은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듯이 조언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의미를 불어넣어 줄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여 보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요.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열심히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쌓고 난 40대? 아니면 좀 더 숙련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는 50대? 완숙미와 노련미가 합쳐지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지혜가 쌓이는 60대? 에이, 이 나이에 뭘 주책이란 소리나 듣지. 노인들은 나이를 탓하며 일찌감치 꿈꾸기를 포기하기 일쑤다. 늙어서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그 울타리에 가두어 버리기도 한다. 자신의 욕구와 꿈을 접고 과거 기억에 대한 회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태 쌓아온 몸과 마음의 추억을 한 겹씩 뜯어내며 말 그대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시도와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상을 유지하며 사는 게 도리어 지혜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이 닥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나아간,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값지다는 것을 증명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에 등장하는 속도강 할아버지 버트 몬로다. 이 영화는 최고 속력이 56마일인 1920년산 구형 오토바이로 200마일 이상의 속력을 내서 달리는 것이 꿈인 70세 가까운 노인 버트 몬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은 그의 구형 오토바이의 이름이다. 페인트로 속도는 신의 선물이라고 써놓은 그의 창고에는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자동차 부품과 쇳조각들이 가득하다. 이미 단종되어 고물상에 있는 게 더 어울릴 법한 구형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25년 넘게 밤낮 쉬지 않고 오토바이를 개조하고 있는 덕분이다. 그는 자신을 잘 따르는 옆집 꼬마에게 삶에 숨겨진 비밀을 털어놓듯 조용히 말해준다. 때론 평생보다
꿈을 이루는 5분이 더 소중할 때도 있단다. 그런데 어느 날 협심증으로 쓰러져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먼로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재촉한다. 옆집 꼬마가 걱정스럽고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지만 먼로는 자신이 평생 품어온 신념을 나지막히 전해줄 뿐이다. 너의 꿈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식물이나 다름없어.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으면 가려고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 결국 그는 간신히 여비를 마련하여 지구를 반바퀴 돌아 미국 보노빌로 향하기로 한다. 이 험난하고 먼 여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은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사고 그의 생존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단순히 속도에 미쳐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쌓아온 경험은 그를 자동차에 관한 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이다. 마침내 열정 하나로 지구의 반을 돌아 보노빌에 도착한 멀로에게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가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경주. 먼로는 69세의 나이에 비로소 그의 꿈을 이룬다. 1967년산 오토바이 1000cc 이하급에서 그가 세운 201.85마일이라는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다. 버트 먼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은 우리의 삶에서 꿈이란 무엇인지, 또 꿈을 꿀 수 있는 건 과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땅을 밟고 설 수 있으면 그날이 좋은 날이란다. 옆집 꼬마에게 꿈꾸는 삶의 행복에 대해 말하는 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꾸고 있는 매 순간이 생생해 보인다. 더불어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라는 체 게바라의 외침을 다시금 상기해주는 듯하다. 불가능한 꿈이란 없으며 꿈을 이루는 나이에도 한계는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먼로. 이는 그가 아무리 늙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착실한 리얼리스트로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하나씩 준비해왔기에 이룰 수 있는 결과였을 것이다. 또한 그가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것은 그가 언제라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으리라. 노년기 역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인류 전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리와 통합을 통한 전달,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달하기에 우리가 여전히 꿈꾸고 있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시인 롱펠로는 80세 때 대학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모리투리 살루타무스라는 시를 읊었다. 카토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대왕을 쓰고 시모니데스는 동료들로부터 시에 관한 상을 받았다. 80세가 넘은 바로 그 나이에 조선은 우드스톡에서 나이팅게일의 소리를 들으며 60세에 캔터베리 이야기를 썼다.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마지막까지 씨름하며 80세가 지나서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꿈은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마지막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말이다. 우리는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건강도, 기회도 그렇죠. 그럴 때 회한과 함께 툭 하고 새어나오는 말이 있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나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하겠지만
그냥 시간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달라지는 건 아마 아무것도 없겠죠. 어차피 둘 다 불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누구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과거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것만이 현실에선 유의미할 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